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또 어려운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찾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했을 때 정말 막막하죠. 이때 여러분의 소중한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의 이우진 판사님이 작성하신 2024년 하반기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임대인 파산 사건에서의 임차인 보호 방안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임대인이 파산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임차인이신 여러분께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증금을 지키는 데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임차인 여러분이 처한 현실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상황이 아주 그냥 복잡해집니다. 여러분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그 대항력,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다 갖추고 계시더라도요. 파산 절차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는 이 권리만 가지고는 보증금 전액을 다 안전하게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에서 분명히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 파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게 충분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좀 의아한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파산 절차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들 전부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임차인이 가진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다른 수많은 채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공평분배 원칙 때문에? 네, 특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임차인 여러분이 직접 그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는 한 파산 절차 안에서 배당에 참여하려면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확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별채권 행사 후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별채권이라는 게 담보권 같은 건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도 여기에 준해서 취급은 받지만 스스로 경매를 안 하면 금액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집이 팔릴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배당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참여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기다리는 동안 보증금은 묶여있고 제대로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파산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파산관제인이라고 하죠. 이분의 허가를 얻어서 임차주택에다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 이걸 제시한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건 좀 의외의 접근인데요. 아니,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런 권리 설정이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장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아예 파산 절차 중에 더 강력한 담보물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걸 확보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임차인의 법적인 지위를 훨씬 더 강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요, 파산관자인 입장에선 왜 이걸 동의해 줄까요? 파산관자에는 파산한 임대인의 재산을 관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사람인데 특정 임차인한테 유리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자기 역할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자기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막 급하게 헐값에 팔아치우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제값 받고 팔 기회를 노릴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불안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권리를 설정해주고 좀 안정시키는 게 전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임차인도 안정되고 파산재단 전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네요.
상호 이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 설정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보통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임대차 보증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보증금 원금 말고 뭐 연체된 월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손해 같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건가요? 판례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1990년대 판결 89 다카 1252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에서 이런 근저당권의 포괄적인 담보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확보에 적용해 보자는 게 이 보고서의 아이디어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이자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것들까지도 그 담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습니다. 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보증금만 딱 담보하는 게 아니라?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저당권하고 비교했을 때요? 전세권은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전세금 반환 채권 자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처럼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특정된 채권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필수적이에요. 아, 등기가 필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판결이죠? 이게 2021년 12월 30일에 선고된 판결 2018-268-538인데요. 이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임대인, 정확히는 파산 관제인이 동의하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보증금 확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이게 유효하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와, 파산 중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것도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확인을 해줬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게 가능한 건지 혹시 파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딱 정리를 해준 거죠. 이건 정말 여러분 같은 임차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뭔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합의만 하면 되는 건 아닐 테고.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넘기 어려운 허들일 수 있는데요. 바로 파산 관제인의 협조, 그리고 법원의 허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임차주택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관제인이 동의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관제인 동의에 법원 허가까지 이중으로 허들을 넘어야 하는 거군요. 쉽진 않겠네요, 정말.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려운 허들을 다 넘어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임차인인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생기는 건가요? 그냥 우선 변제권만 있을 때랑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아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져요.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를 넘어서 담보권자라는 훨씬 강력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담보권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집이 안 팔리고 계속 시간이 가면 직접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인일 때는 이게 안 되거나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집이 경매로 팔려서 배당을 받게 될 때 그 배당 순위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혹은 최소한 동등하게 배당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와, 직접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 배당 순위도 올라가고 이건 정말 권리 행사가 훨씬 능동적이고 강력해지는 거네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훨씬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야, 정말 큰 차이네요. 이건 꼭 알아둬야 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설정하는데 혹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물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짜는 아니죠. 우선
비용 측면에서는 등기를 해야 하니까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 등기소에 내는 등기 신청 수수료도 있고요. 만약에 이 절차가 복잡해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연히 법무사 보수도 비용으로 추가되겠죠. 아, 세금에 수수료에 법무사 보수까지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겠는데요. 네, 보증금 액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나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관제인의 동의서나 의견서를 받아서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 작업과 절차를 다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비용도 들고 서류 준비나 절차도 신경 써야 하고 마냥 쉬운 길은 아니네요. 네, 하지만 다행인 점은요, 이게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활용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고서에도 수원회생법원의 실제 사건 번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3 하단 11928 사건이라든지 2024 하단 119 사건 같은 경우에요. 이런 사건들에서 실제로 파산 절차 중에 임차인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건 확실히 고무적인데요. 이게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임대인이 파산이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임차인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파산 절차 중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임대인 파산이라는 정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 파산 절차 중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히 임차인 여러분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법적인 틀 안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한 단계 더 강화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분명 임대인 파산 시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파산관제인의 동의 또 법원의 허가라는 높은 허들이 있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나 수수료, 법무사 보수 같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과 또 복잡한 절차라는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절차가 앞으로 더 많은 임차인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용 부담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방법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